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정박입니다. 네, 지난번 노아의 종말 프로그램을 올려드렸는데 일당백 시즌3를 앞두고 지금 다양한 포맷을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당백의 열성팬 두 분을 모시고 일당백과 함께 읽는 인생의 책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박님의 가장 예쁜 팬이고 싶습니다. 네, 미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기 후원자 스톡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은 찐팬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먼저 모셔보고 네. 자 이런 과연 좋은 책들을 한번 우리 일당백 다른 팬들하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이 프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잘 맞춰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분 하시기 달려있죠.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기회를 얻어서 영광인데 네. 저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조금 저는 이제 정박님의 방송을 즐겨하긴 하지만 네. 철학적 깊이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쉬운 책 그리고 어렸을 때 본 책 해가지고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네. 이게 책이 처음 소개된 거는 1978년일 겁니다. 네. 당시 이제 유신 체제 때 이 책이 초역이 됐는데 사실 이 책이 브라질 작가죠. 바로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바스콘셀로스 이 작가가 네. 지은 동화이자 성장 소설로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는 끌었습니다만 브라질하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만 권 이상이 지금까지 팔렸다고 할 만큼 네. 특히나 이제 30대, 40대, 50대들에게 아주 낯익은 책인데. 근데 이 책이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것은 한 60년대 후반인가요? 68년에 이 책이 브라질에서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좀 더 앞선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더 늦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은 또 20년대 브라질인 것 같아요. 20년대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 다른지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브라질 이야기부터 조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브라질은 생각보다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군사 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이제 군사 정권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일종의 게릴라 활동도 일어났죠. 네. 그 예전에 탄핵됐던 지우마 호세프 네. 그 여성 대통령도 실제로는 좌익 게릴라였죠. 그런 어떤 역사들도 많이 있고요. 내전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겠죠. 브라질 사람들도 한이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래 그게 이제 결국은 커피 농장, 이 커피 농장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많이 썼고 또 그 남아메리카의 선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결국은 수탈당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19세기부터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수탈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같이 공유하는 측면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아무래도 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브라질과 우리나라에서 유독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나 봐요. 꼭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환원론적 태도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결국 그런 사회적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라고 할까 이런 정서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과거라는 것이 한번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좀 안타깝고 특히나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추억이라고 할까 그걸 회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서들하고 좀 많이 그 브라질 사람들이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정박님 그 시즌 1 때 데미안 그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글이라 하면은 유년 시절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같은 의미인가 봐요. 유년 시절이라는 게 흔히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종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어린 시절은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쓴다. 이런 인간 사회 경제 활동의 제일 원리에서 해방된 면제를 받은 유일한 시절이잖아요. 그치, 맞다. 그리고 부모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항상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순진무구한 눈으로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른이 돼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 남녀가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무슨 의도를 깔고 있을까? 이 사람은 무슨 계산을 하고 이런 언동을 할까?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우리가 왜 어린이들을 순진하다, 순진무구하다 하냐면
그 어린이들의 말과 행동에 보통 의도가 숨어 있지 않거든요. 그 말과 행동 자체가 벌써 그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니까 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강한데 네.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쉬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 책이 유행이 됐던 게 78년 번역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80년대 아주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85년, 6년이었는데 그때가 결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계속 끊임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잃어버린 것들. 네. 결국 잃어버린 것들 하면 우리가 딱 상징되는 게 결국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타이밍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 당시 중학생 때 네. 저희 한참 인기여가지고 봤는데 그때 봤을 때는 얘가 진짜 막 어린애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 그냥 그렇게 봤다면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는 서로 이 어른도 제재 때문에 힐링이 되는구나. 그 꼬르투가 그렇죠. 아저씨 서로 힐링을 해준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막 그 아이한테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행복한 생각보다는 네. 요즘 아동학대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저 너무 펑펑 울면서 봤어요 또.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주인공 제재가 5살로 설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식으로 하면 우리 나이로 치면 한 7살, 67살쯤 될 것 같은데 제재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죠. 네. 왜냐하면 아버지나 누나한테 가죽 격대로 맞기도 하고 누나한테 맞아요. 그냥 누나나 형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네. 학교를 가지도 못할 만큼 곤죽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가의 기억의 재편집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가 어렸을 때 글자를 혼자서 깨치고 그리고 굉장히 말괄량이고 장난을 치지만 네. 또 굉장히 착해서 선생님께 꽃을 꺾어주는 굉장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 모든 이상적인 어린이로 지금 만들어놨고 네. 또한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애의 행동을 하잖아요. 네, 네. 작가가 조금 약간은 좀 허풍을 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재가 선생님이나 그 뽀르뚜가 아저씨한테는 천사처럼 했던 건 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를 너무 그렇게 봐줬기 때문이지. 환경이 집에서는 얘를 계속 되게 그게 사실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면이잖아요. 네, 네. 그런 악동 같은 면들도. 근데 그렇게 아이처럼 봐주지 않고 되게 넌 나쁜 아이야, 악마야 막 그렇게 못살게 구니까 얘가 더 집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중성은 좀 있죠. 네. 근데 아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필립 아리에스라는 아동의 발견이라는 책 같은데 보면 네. 그 아동을 아동 자체로 바라보게 된 건 한 17세기, 18세기 요때 들어와서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이제 독립적인 자립적인 영역을 인정 안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아동이 왜 재발견됐냐면 그 예전에는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 되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 농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자본주의가 개막되니까 이제는 귀속되는 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가 중요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동기가 중요해졌단 말이죠. 아동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인격을 형성하에 따라 가지고 얘가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다 못 될 수 있다가 결정되니까 그때부터 아동기라는 것들이 새롭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동을 하나의 작은 어른으로 보고 같이 올려 살다가 아동만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주고 아동 문학이라든지 동화라는 것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또 아동이라는 것들은 이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귀엽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재발견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동의 측면은 다양한 이제 모습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제재라는 주인공 친구도 아주 순진무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고양이에게 구슬을 먹인다든지 아주 공격적인 잔인한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것들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아동을 재발견하면서 아동은 이제 착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고정화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아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어른을 착하다 나쁘다 말할 수 없듯이 아동도 사실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건데 아동을 재발견하면서 오히려 이제 아동은 착하다 순진하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경향도 생겨났죠. 저는 네네. 그래서 지금 조카들 중에서도 막 유난히
굉장히 악동스러운 조카를 네. 보면 더 뭔가 저렇게 자랐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내가 더 창의적이었고 지금 저는 약간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릴 때 어떤 교육의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저는. 근데 뭐 사실 어린 시절이 좋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 그쪽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잘 되면 다 내 탓인데 못 되면 조상 탓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뭐 지금 말씀대로 근데 이런 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과거라는 것들이 지나간 게 아니라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정신 분석학에서 왜 상담을 하고 또 그 일종의 뭡니까? 내담자하고 이제 상담가가 계속해서 서로 이제 하나의 과거를 재구성해내냐 이거죠.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구성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과거라는 거죠. 결국은 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됐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의 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동화도 보고 성장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설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데미안 좋아하시고 다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책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 주인공들이 정말 안락한 세계 속에서 이제 어른의 세계로 옮겨가잖아요. 네. 근데 현실이란 거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무섭고 그 사실 아동의 세계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뭐 아까 말씀대로 그 아동 학대가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의 세계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부모라는 그리고 사회라는 하나의 어떤 보호막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들이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침범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그 당시 80년대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 유괴를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과자를 사준다 이러면 절대 따라하지 마라. 맞아. 유괴라든지 항상 이제 누구를 팔아먹는다라든지 또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는 것들. 그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이런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때는 횡단보도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 이제 어릴 때 그 집 앞에 산업도로라고 불렀는데 트럭들이 많이 다녔죠. 그러다 보면 1년에 꼭 학생들, 어린아이들 몇 명이 꼭 그 사고로 세상을 쓰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건너는 장면이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하고 참 비슷한 느낌이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의 세계라는 것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실 어떤 위협이 그 세계 속을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 이 세계라는 것들이 아주 우리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항상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린아이를 보고 항상 시키는 교육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잘 웃는 얼굴을 그리고 인사를 잘해라고 하잖아요. 존대하고. 그렇죠. 존댓말을 쓰라.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실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가장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넣는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뱉고 하니까. 또 그리고 존댓말 해야지.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의 무심코 내뱉는 반말이 그 어른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자가 생존하는 길은 웃고 존댓말 잘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알려달라 그리고 좀 가르쳐달라 이것들이 결국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비결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긴 했고 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장 소설을 즐겁게 보긴 했지만 이 책이 근데 옛날에 지어진 책이라서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으로 일단 놓고 시작하는 게 약간 있고요. 이 아이가 제재가 뭐 사고도 치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결국은 선으로 보잖아요. 악으로는 절대 보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그리고 장난꾸러기죠. 굉장히 악으로 봤었는데. 근데 그 어떤 독자도 이 제재를 악으로 보지는 않게 끝까지 이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80년대에 저희 그 성장할 때 많이 봤던 저희가 어렸으니까 어린이 주인공인 걸 많이 보잖아요. 개랑 어린이 나오면은 완전 그 선한 그렇죠. 언터처블한 사람들이 되고 그때만 해도 80년대까지는 조금은 평면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현대에 와서는 아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 뭐 웃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이도 어른과 똑같이 5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결합으로 한다 해서 그 한 차원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도 좀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정도만 해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아동이라는 것들이 아동기가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된다 했다가
19세기에 또 조금씩 달라졌죠. 아이들도 하나의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아이도 하나의 주체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아동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옛날 삐아제식의 아동 심리학 하듯이 좀 더 이제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른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아이들의 틀을 규정하지 말고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그 저희들이 그 노아의 종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생물학적 본성이 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모든 생명체가 공간을 필요로 한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지 그 땅이라든지 자기 영역에서 뭔가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한데 그 마찬가지로 인간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 속에서 결국은 뭘 원하느냐 하면 내 공간, 흔히 말하는 뭐 좀 약간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와바리가 딱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딱 존재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익숙하잖아요. 그럼 내가 외부에서 어떤 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공간에서 숨을지 그리고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 내가 어느 공간에서 공격할지 내가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 놀이에 뭐 숨바꼭질이나 땅 따먹기 이런 게 다 그런 것도 공간 싸움이네요.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서 또 가지게 되면 이 공간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외부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 흔히 말하는 acquire, 그 획득하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데 그 사실은 어린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관찰한 거 보면 그 아이들이 한 생후 한 2살부터 4살까지 어린이집 같은데 뭐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 일어나는 80%가 물건 다툼이에요. 이건 내 거야, 너 거야. 어릴 때부터 그 공간에 입각해가지고 서로 취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하나의 어떤 내 것을 가지고 내 영역을 가지면서 일종의 어떤 생명 개체로서 이제 자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물론 이건 보수적인 리처드 파이퍼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상당히 이런 어떤 공간을 가지려면 공격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물건을 가지려면 취득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때부터 그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애를 키울 때 옛날에는 네. 이제 뭐 물건을 뺏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착하게 키우려고 해서 노력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근데 아마 저희 세대는 이미 저도 애 키울 때 예. 뺏기지 말아라고 가르친 기억이 나는 게 근데 어차피 그거는 살기가 약간 성형 문제 아닐까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뺏기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뺏기고 살아서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표현하시기에 이 작가가 옛날이어서 네. 좀 예전이어서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게 그게 옛날과 요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네네네. 개체, 독립된 개체로 그렇죠. 인정해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네, 쉽게 말해서 저도 사실은 항상 엄마를 탓하죠. 엄마가 조금만 더, 엄마 왜 나한테 그랬어? 우리 엄마 탓이야. 막 이러는데 네. 사실 그 당시 부모들은 그게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러셨던 거죠. 요즘의 부모님들은 보니까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가르침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 예전에는 그런 어떤 내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역 그리고 내 소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것들은 너무 구분하는 것들을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요즘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좀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 고정된 건 없으니까 그거는 없고 이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소유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 키부츠 있잖아요. 공동체 네. 사유라는 것들을 극소화하고 이제 다 공유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네. 다 같이 우리 것이라고 집착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흔히 말하는 여자친구라든지 동성애 친구와 우정을 맺는다든지 이성 친구와 애정을 맺을 때 엄청나게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애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 사이에 애정을 맺으려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정을 맺는 것도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우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곤란을 겪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 뭐가 맞는지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또 사회적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결국은 다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의 기준으로 이때 완전 가정 폭력이 심하고 이때 뭔가 아이들을 이게 어릴 때부터 5살짜리를 노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동 착취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잣대로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네. 뭐 갑자기 이야기가 막 근데 뭐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네. 먼저 작가 소개 좀 어떻게 네. 부탁드려 볼까요? 근데 작가가 저도 뭐 사실 다르게 찾아보지 못했고요. 이 책에 이제 책 날개에 나오잖아요. 네. 이력을 보니까 결국 작가가 1920년에 네. 우리는 흔히 리오데자네이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포르투갈어로 리오라고 그 R을 잘 안 쓰고 호나우도를 그렇죠. 로날도 로날도 하듯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우지 자네이루. 그러니까 그쪽 부근에 방구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근데 이 책을 1968년에 펴내면서 아주 성과를 얻었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작가의 어린 시절을 좀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어린 시절의 제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라임 오렌지 나무 2부에 해당되는 게 여름 사냥이고 네. 3부에 해당되는 게 햇빛 사냥? 광난자 햇빛 사냥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름 사냥은 무슨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은데 더위 사냥인데요. 더위 사냥. 더위. 햇빛 사냥도 이게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퀴즈 아카데미에 나왔던 팀이 이름이 햇빛 사냥이었던 그 것 팀이 같아요. 여름 아, 사냥이에요. 여름 그 사냥인가요? 팀이 여름 사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부가 광난자였는데 이게 2, 3부는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 1부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뭐 선풍제 인기를 끌었죠. 예. 그 작가는 결국 뭐 20년에 태어나서 84년에 결국 생을 마쳤다 이렇게 네. 나오고요. 결국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이제 작가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작가들이 있는 것 원히트 같아요. 원더네요. 근데 뭐 보통 근데 이게 어떤 작가들도 보면 한 권으로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을 하는 작가가 많죠. 대체로. 그게 그렇죠.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데뷔작이 마지막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전에 정관님께서 또 그때 아마 어떤 책에서 말씀하셨지? 무전기행, 무전기행 때 말씀하셨죠. 무전기행 무전기행 때. 네. 왜냐면 김승옥님. 그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책을 많이 내시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데뷔작에 사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제와 비슷한데 그 데뷔작이 결국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작품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미리 네. 그 과거가 선행 지표로서 알려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내가 이제 결국 처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처음이라는 것들이 뭐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이라는 것에 사실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재가 풍선을 하나 만들어요. 네네. 근데 누나가 와서 막 찢었잖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글로리아 누나가 다시 만들면 돼 멋진 풍선을 만들자 했더니 처음 풍선은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내 첫 풍선이 이렇게 끝났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과거라는 것은 잃어버렸고 흔히 말하는 불가역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간 시간은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시간관인데,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두 분이 올해 나이가 결국 이제 손띠예요. 그죠, 올해 소위했는데 작가가 바로 그때 그렇죠 이때 썼죠. 냈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자기 그를 친구가 되어줬던 대부가 되어줬던 편지를 쓴단 말이죠.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결국 그 과거가 이례적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돌봐줬던 그 존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그거는 결국은 과거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끊임없이 가역적으로 돌아온다. 이걸 또 작가가 마지막에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시대랑 지금은 좀 다른 게 그 시대는 48살이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고요. 네. 전 아직도 이제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빠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화의 종말을 그걸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화의 종말 나오듯이 사실 지금에 있어가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50대는 뭐 지금의 한 60대, 70대가 되어버리고 0.7을 곱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0.7을 곱하는 사람도 있고 0.8을 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예전에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30에 돈을 못 모으면 끝이다라고 봤거든요. 예전에 뭐 평균 수명 50이 채 안 될 때. 그래서 정말 저 40살 됐을 때 40알이 엄청 심하겠어요. 나 이제 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디 야 40 시청자 여러분 여자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밖을 나와. 그랬었는데 진짜 많이 변했죠. 요즘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도 있고 또 그 기본적으로 의술이 발달하고 영양이 보급되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그 김동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물론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는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사회 체제의 문제겠죠. 기득권의 문제라고 뭐 근데 이제 그게 기득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이게 우리 얼매에 얽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의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부모로 생각하고 외부의 어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부모님이 어떤 그 유년기 때 나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편한 게 없단 말이죠.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적으로 평정하면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에 아주 좋고 아주 권하고 싶습니다만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현실을 돌파를 해야 될 때는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가 정확한 정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금 주적이 무엇이고 이걸 봐야지 우리가 오히려 현실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작가 이야기 하셨으니까 좀 뭐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총 2개의 부로 나눴는데 1부는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원래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제재는 스스로의 악함을 과하게 성찰하고 있어요. 악마 같은 아이라고 이제 작가가 스스로 말했는데 또 거기다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은 악의 예수 그런 느낌을 줬죠. 네. 아빠의 실직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게 된 제재가 그 집에 있는 작은 오렌지 나무를 발견하고 민기윤유라고 이름 지으며 친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주인공은 민기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민기뉴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어떤 도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민기뉴가 그 처음 한 말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이 말을 제일 처음에 했어요. 민기뉴가 제재한테. 그러니까 제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민기뉴의 입을 빌어서 나무의 입을 빌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재는 그 시대에 6살 나이에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으면서도 조숙한 아이입니다. 예, 인정욕구가 좀 강했던 애인 것 같고요. 아빠가 그 실직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못 줬어요. 근데 제재가 그것을 이제 막 불평하다가 아빠가 듣게 되고 이것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낀 제재가 구두를 닦아서 아빠를 위한 담배를 사는 이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독자들의 눈물샘도 약간 자극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제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뱀으로 스타킹으로 뱀을 만들어서 사람을 놀래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을 피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맞는 이유도 나직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끝까지 제재에 대해서 제가 읽는 입장에서는 나쁜 애 같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부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자카리아스 아저씨라는 그 어떤 사람하고 파트너십이 생기면서 매주 화요일 학교를 안 가고 노래를 부르면서 또 소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아이로 일부에서는 제재가 자기 스스로를 아주 아름답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국 이 제재하고 큰 이제 삶에 영향을 주는 그 포르투갈 사람이죠. 포르투갈 아저씨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애초에 그 사람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 자가용 뒤에 스페어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뒷부분에 딱 붙어 있으니까 박쥐처럼 그렇죠. 아이들이 딱 매달려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 바람 맞고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다가 잡혀 가지고 이제 아주 호되게 화를 내고 내가 자라 가지고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말 테야라고 일부였나요? 그게 일부 네, 일부청 네, 일부만 나오죠. 일부에서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일부에서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본 대목은 제재가 이런 말을 해요.
난 공장이 싫었다. 새벽 5시에 공장 작업 신호는 더욱 싫었다. 공장은 아침에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브라질 같은 경우도 예, 출근이. 예, 우리가 이제 브라질을 커피 이렇게 농업국으로 보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농업국, 광물 수출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항공기 산업이라든지 상당한 세계 강국이거든요. 네, 성형도 유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인구가 2억이 넘어요. 그리고 면적도 850만 제곱킬로 넘다 보니까 땅 넓이라든지 그 인구수는 세계 5, 6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대국이죠. 자, 그 상태에서 근데 여기도 뭐 나중에 좀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거기도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약간의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브라질 사회가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상당한 이제 그 경제 대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20년대, 30년대. 네네. 그리고 저는 이불을 딱히 줄거리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뭉텅이로 봤는데 네네. 너무 슬픈 마음을 저는 되게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항상 그 포르투갈 아저씨 가 가신 그 순간부터 저는 너무 많이 몰입돼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와 아저씨가 가장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제일 좋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재가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토하잖아요. 토하고 먹지 못하고 막 완전 일주일 막 그러면서 막 여위고 이게 저는 저 같은 거예요. 제재처럼 저도 약간 어떤 결핍이 어떤 있는 것 같아요. 결핍. 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제재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여기서는 아주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결핍이. 왜냐하면 집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을 다들 받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만찬을 아주 다 성대하게 1년에 정말 귀중한 명절이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빵을 그냥 포도주에 적셔 먹는 것밖에 못 하고 그리고 그 우리는 뭐 양말에다 선물 해주는데 그 신발에다가 하는데 거기 선물이 비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난뱅이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데 아빠가 바로 옆에 있고 또 너무 민망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또 그 가난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는 동시에 또 그것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실질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재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 결핍이 어떤 물질적이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말썽꾸러기로 맨날 얻어맞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 세상에는 집에서도 난 항상 말썽장이고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구나. 물론 뭐 엄마가 있고 글로리아 누나가 있습니다만 엄마는 항상 공장에 가서 뭐 야근을 거의 뭐 주말만 거의 올 수밖에 없고 글로리아 누나도 지금 그 항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 결핍감이라는 게 좀 극대화된 거 아닌가. 이분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일부는 그 자전적 소설이라면 2부는 좀 창작 같은 게 2부의 제목은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인데 그 제재가 이 슬픔이라는 단어로서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고 포르투갈 아저씨와의 그 처음에는 증오, 그 다음에는 사랑,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에 따른 이별을 논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차에 올라타려고 했던 행동이 어떤 걸 상징하나요? 이 타이어나 이런 거에 올라타는 게 아니 그거는 되게 우리 동네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안 했어요. 막 뭐 그 소독차 같은 것도 매달리고 날아다니는 이런 거 매달리면 아무래도 재밌고 더구나 이 아이는 되게 가난한 아이니까 차를 구경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허세도 좀 있고 친구들 앞에서 한번. 그리고 걔가 그리고 학교 가기는 멀어. 얘가 왜냐면 학교에서도 제일 작은 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 뭐 해석이야 뭐 다들 하면 되니까요. 차에 편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인승차를 뭐 흔히 말하는 무인승차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 결국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학교에 다가올 때쯤 돼서 신발을 신는단 말이죠. 신발이 다르면 안 되니까 제재가. 그러니까 뭐 딱 이제 붙어가면 실질적으로 신발 닳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재 그런 장면 보면 이제 알베르 까미가 생각나는 거죠. 까미가 어린 시절에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까미가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다가 신발이 닳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할머니가 그냥 바로
그냥 싸다구를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까미가 택한 포지션이 골키퍼거든요. 맞아. 신발이 안 다르니까 뭐 그런 대목도 생각이 연상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보면 저는 또 요거 읽으면서 그 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자르 네. 그 책도 좀 생각이 났어요. 이름도 거기 모모이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그 아이가 주인공이고 굉장히 가난한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는 그런 시대상이면서 아이들이 조금 다 그렇게 결핍이 열 수밖에 없었겠다. 이제 결핍의 근본 원인은 여기서 나오지만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로맨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부재했죠. 네. 그리고 지금 까미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부재했고 마찬가지로 뭐 이 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도 제제의 아버지는 부재하고 있죠. 현실의 아버지는 실직을 했고 무능력하고 또한 폭력적인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사실 엄부로서의 어떤 보호와 어떤 우리의 법 규칙 이런 딱 그 질서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무능력한 걸 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그 공교롭게 다들 결핍감을 그 포르투갈을 아빠라고 이제 하는 게 거의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제제라는 친구는 결국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한 게 아니죠. 아이들의 바로 생각 방식이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가혹하고 엄혹한 현실에서도 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 예전에 이제 움벨트하고 뭐 그런 개붕해가지고 그때 환경과 환세계란 말을 들렸는데 환경이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객관적 세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환세계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환세계를 만든 능력. 내가 그래서 그 환세계를 만들어낼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오렌지 나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가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다시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아이잖아요, 사실. 이랬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다 그런 능력이 있죠. 작가가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 아이가 악동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작가가 진짜 그게 내가 악동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나를 그렇게 보아왔던 사람들을 그냥 빌어서 그렇게 쓴 것뿐이고 사실은 보면 얘가 아빠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얘기를 해놓고도 되게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이일수록 저도 어릴 때일수록 말이 험해지죠. 내가 말로 이 사람을 최대한 상처 주고 싶은 말을 꺼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악인이고 뭐 그래서가 아닌 건 거지. 근데 현대 사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미셸님의 어린 시절이 현대 사회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현대 사회의 아빠들은 이제 많은 부분도 공감하겠지만 그 아이들과 대면할 시간까지 없는. 다행히 최근에 약간 워라밸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다들 모든 직장인들이 그리고 가부장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인구 감소라는 것들을 경제적인 정책으로 뭐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인류 사회가 수천 년, 수만 년의 진화 끝에 도달한 결론은 여성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 개념에서 이제 종집을 찍었다는 거죠. 나도 이제 내 삶을 더 충실하게 보내겠다. 그것이 뭐 아이가 있든 아니든 그것은 내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럼 아이는 방치되나요? 방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구 감소가 되는 거죠. 아이를 잘 안 낳게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만원이 되니까 결국은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게 또 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이니까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참 이 시대는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같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가 한 10명씩 낳았잖아요. 그 중에 반은 죽고 뭐 그랬잖아요. 왜냐면 피임이 그때 발달 안 했으니까. 제재도 12명 낳겠다 그랬죠. 지금 거의 한 10명인 게 6살이라고 했는데 벌써 동생 둘이 죽었어요. 누나도 한 입양간 누나 둘이 있고 해서 한 10명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저희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농업 사회 같은 경우 농업이 중심되는 사회는 결국 많은 식구가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야지 일단 뭐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또 공장도 마찬가지죠. 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오히려 공장에 보내야지 또 돈이 벌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뭐 농사 짓고 뭐 하겠어요. TV도 없고 일찍 굴고 자는데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카톨릭이라 또 그렇죠. 브라질 같은 경우가 결국 맞습니다. 카톨릭이기 때문에 뭐
그 뭡니까 임신 중절이라든지. 근데 임신 중절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나요?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는. 근데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 지금도 뭐 아주 뭐 인구도 많고 또 뭐 여기 보면 또 아이들이 많다는 건 결국 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관대한 문화다. 네. 그런 이야기를 브라질이 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예. 네. 우리 뭐 삼바 뭐 축제 이런 거 합니다만. 카니발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책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탱거라 해가지고 그 아주 작은 삼각 팬티 이런 것들 그리고 스킨피 해가지고 아주 노출하는 것들을 끓이낌 없잖아요. 그런 네. 걸 사회적으로 받아주고 성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그 아까 말씀대로 뭐 어떤 성형 수술들 네. 그러니까 육체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가슴 엉덩이 막 뭐 이런 그런 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유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게 다 현실이 힘들어서 아무래도 현실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라질이 그럼 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현세를 중심하고 육체를 긍정하는 좀 성에 관대한 문화가 됐느냐? 기후 탓이다. 기후 그런 말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너무 아픈 역사를 잊기 위해서 현재를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역사라는 게 뭐 1500년이죠. 포르투갈 함대가 브라질을 개척 그쪽 말로는 개척이고 침략이겠죠. 그걸 하면서 결국은 브라질이 이제 언제죠? 18세기에 이제 커피 재배가 시작되면서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주민을 쓰려했는데 이 선주민들은 그 플랜테이션 식물 재배하고 이런 것들 되게 경시했고 또 말 잘 안 듣는단 말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아프리카하고 가깝잖아요. 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의 10배 이상을 그 브라질에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비참했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흑인 노예 값이 사니까 뭐 관리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컷 부려먹고 죽으면 그만에 또 다른 노예 사면 되니까. 그 모렌유라고 하나? 그 피부가 좀 어두운 백인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백인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한 47% 되는데 결국 뭐겠습니까? 그 여성과 선주민 여성이라든지 흑인 노예 여성하고 정복자라든지 노예 농장주들이 그 결국 그 애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는 그 16세기 같은 경우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대요. 포르투갈 여성은 브라질에 가면 안 된다. 얼마나 거기가 이제 성적으로 난잡하고 그 흑인 여성들을 데리고 네. 그 하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포르투갈 백인들이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무법천지. 그 우리 어렸을 때 사회책에서 배웠잖아요. 그 뮬레토라고. 네네. 그 백인과 흑인의 예, 조합이 예. 이쪽에 많고 메스티조는 인디오의 조합은 저쪽에 서쪽에 페루나 이쪽에 많고. 네네. 근데 이 제제의 엄마는 인디오로 표현돼요. 그렇죠. 근데 제제가 자기랑 어떤 누나 한 명이 글로리아 누나는 백인 러시아 뭐 써 있잖아요. 네. 뭐 금발로 나오죠. 그리고 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요. 제제가 포르투갈 아저씨한테 뭐 네. 인디오는 포르투갈인들을 뭐 얼굴을 잡아먹는다. 벗긴다, 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보기 너무 들었던 거지 싫더라고요. 걔는. 아니 걔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지. 저 여기서 감정이입을 아예 못했어요. 이 인종차별이 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오죠. 제재가 뭐 갈보란 말을 쓰는데 형이 그런 말 쓰지 마 하니까 아니 아빠가 누구하고 싸움할 때 그 갈보의 자식 뭐 이러니까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저도 그런 어른들 쓰는 말을 함부로 듣다가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노래 아니, 부르다 혼나죠. 네, 나는 뭐 이런데 그 얘가 노래 부르다 아빠한테 혁대로 계속 맞았는데 네, 그것도 발과성이? 정말 아빠가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았던 거지. 사실 아이가 나중에 그러죠. 자기는 들으면 외우는 습관이 있어서 일 뿐이지 사실은 자기는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근데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념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관념이죠. 뭐냐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 이런 나쁜 것들에 물들게 하면 안 된다. 어린 시절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재가 이제 혼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재 혼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그 노래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이렇게 네. 시작하잖아요. 얘는 성의 영역은 철저하게 애들한테 침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어른들의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법의 규칙의 논리에서는 이제 아이가 이게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혹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부모가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TV 보지마 하면서 자기들 너무 보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통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 때는 그래도 어른 때는 봐도 좋은데 아이 때는 너무 빨리 노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영양제 이론과 항생제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먹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 노출해야지 애들이 건강해지고 예, 이게 충분히 애가 사회의 어떤 새로운 걸 접해도 별로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애들한테는 지금 영양제를 먹여야 되니까 좋은 것만 먹여야지 뭘 갑자기 뭐 항생제 한다고 무슨 이런 거를 마치냐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집에서 영양제를 주셨는데 스스로 항생제를 키워나간 게 있은 것 같은데 세상 달라. 그래서 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저는 제 인생이 좋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야식을 먹는 버릇이 있는데 아이들이 밤마다 먹을 거 찾는 걸 보면서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 뭐 책 봐라 하지 말고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라고들 하시죠. 쉽지 않죠. 어렵겠지만. 네. 근데 그것도 뭐 꼭 반드시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주면 바뀔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라는 치고는 맞다. 존재하지 않아요.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게 의도가 깔려 있으면 애들은 절대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면 애들도 책을 보겠지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누구보다 아이들은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의도를 깔고 말을 하잖아요. 자, 요렇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되겠지 하면 애들이 제일 딴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떤 말과 의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른들이 요걸 통해서 나를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게 거부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대상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기 주도라고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면 제일 좋은 삶이 보장돼 있어. 자, 공부는 요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면 네 인생은 탄탄대로야. 그런데 그것들이 내 삶에 내 결정에 의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면 좋은데 부모가 시켜서 되고 난 사람들은 나중에 되게 이게 뭔가 자기 삶이 항상 붕 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80-90% 아닌가요? 뭐 확실하지 않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80-90% 제가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부모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삶을 설계하고 그 경로를 밟아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어떤 공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야심을 가져라 이러잖아요. 야심만만하게 살아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야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그중에서 정말 일부가 아주 시운이 맞고 잘 맞아 떨어져서 정말 일부가 성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야심 많은 사람들의 시도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유 저 다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그 인생은 과연 재미가 있는 인생이냐. 결국 누가 그런 이야기 하죠.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모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모험심에다가 첨부돼야 되는 게 성실성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결부되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렇게 뭐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모험이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이 바탕되는 습관이 있으면 그건 크게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모험심만 있고 성실성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건 사상누각이겠죠. 항상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되겠죠. 항상 큰 것만 보려고 실천을 안 하니까. 모험과 성실성이 같이 가는 어떤 것들을 습관만 깃들여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더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나. 너무 공자님 말씀 같이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방금 좀 아까 전방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아이라는 게 뭐 규정 지어가지고 얘 이럴 거니까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거는 다 다르니까요. 정말 그런 게 저희는 딸만 셋이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같은 배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저희는 외모도 좀 다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달라서 아니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 형제 자매가 같은 엄마 아버지 다 같은 거기서 났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엄마 유전자 그 아버지 유전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생식세포를 하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도 그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트럼프가 있단 말이죠. 카드가 뭐 일종의 24개가 있고 여기 24개 있단 말이에요. 엄마 거 24개, 아버지 24개. 그러면 이걸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형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같겠지만 다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갖고 올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한 놈이라도 살아남아서 계속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말씀해 출생 순서에 따라 가지고
버스 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출생 순서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죠. 흔히 말하는 막내 차남이라든지 막내가 혁명가들이 많고 반항아가 많고 네. 장남은 기본적으로 좀 체제 선흥적이고 그게 또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영향을 또 주니까 무조건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너는 어디서 이런 애가 본인이 그랬단 뭐 말이야. 잘못했겠죠. 저는 이 작품을 약간 빈부격차 쪽에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제는 가난하고 포르투갈은 부자겠죠. 여기서 그 당시 자동차가 있으면. 네. 근데 이제 빈부를 초월한 사랑 뭐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영화 같잖아요. 좋은 이야기고 현실에 없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느끼는데 이건 만든 얘기다 같은데.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블락화돼 있잖아요. 강남은 강남 사람들끼리 놀고, 그다음에 이제 쟤네랑 놀지 마라. 뭐 동네마다 달리 님비 현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작품에서? 브라질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우리의 문제기도 하고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비슷한 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위기칠 작가, 그 공정 소설가의 남편이었죠. 그 위기칠 작가의 그 9살 인생, 거기 나오는 여민이라는 그 소년이 그 달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게 되고요. 결국은 어떤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라든지 삶에 큰 상처를 주는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대로 사실 그 가난을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 여건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우정들이 20년대만 해도 참 아름답게 소설이 형상화되고 있는데 70년대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런 거 많았죠. 이승연하고 이미진 나오는 영화들. 뭐 진짜 좋아요. 그런 것들 가난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남자가 꼭 가난하고 여자네 집이 꼭 부자였어요. 첫사랑에도 그랬어 드라마. 뭐 그런 분위기. 뭐. 근데 현대 사회는 이런 창작물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안 받아들이지겠죠. 이제 그 뭔가 좀 뭐라고 할까 편집성이라고 할까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좀 안 맞다 보는데 이런 가난을 다룬 게 멕시코 시티의 빈민가를 다룬 게 그 산체스의 아이들 그 일종의 인류학적 기록지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 그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거죠. 결국 그 가난한 아이들은 결국 계속해서 또 가난해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국대학교의 조은 교수였나요? 그분이 그 1986년에 그 사당동 그 당시 이제 그 철거하는 여러 가지 달동네 지역에 가가지고 한 할머니 가정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86년부터 지금까지. 사당동 더하기 25, 사당동 더하기 33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영화라든지 이제 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추적을 해보면 그 할머니의 손녀, 정손녀도 역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정말 뭐 열악한 환경들 계속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도 물론 제재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그래도 공장 지배인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는 참 가난을 벗어나기가 최근에 쉽지가 않겠죠. 가버나움 거기 영화에서도 그랬어요. 네. 아이. 근데 저는 이 빈부격차로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어른과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른이 되고 조카를 지금 보고 나니까 그 조카하고 굉장히 통하는 게 저는 많거든요. 그 조카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아이와 조카의 차이가 아닐까. 그냥 아이와? 자기 아이는 주먹이 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사랑스럽죠. 빈부격차로 그거를 보셨고 저는 그 뭐 드라마 그때 뭐 나의 아저씨 그리고 뭐 마더 뭐 이런 드라마에서 어른과 아이의 만남에서 둘이 이제 서로 힐링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어른이 당연히 어른으로서 아이를 구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아저씨도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토리노 그랜트였나?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괴짜고 이웃과의 어떤 접근을 거부하는 늙은 백인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 유색인종 어린 그 아이들 구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한다. 이런 주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 지혜를 던져주는 거죠. 항상 그 어른 세대가 기본적으로
새로 성장한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양분이 되어주는 것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모멘텀이잖아요. 약간 클리셰 같기도 해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각박해진 건가? 근데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근데 클리셰가 뭐 꼭 나쁜 건 아니고 네, 제가 그렇죠. 보면 그 클리셰라는 게 인류의 지혜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땐 그 도움을 들어줘야 된다. 어떤 아이가 위험에 빠질 땐 그 위험에 구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가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도덕률로 존재할 때 이게 오히려 인간이나 종 자체가 더 집단적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클리셰는 약간의 이제 교본이다. 네, 그러니까 클리셰는 이런 거죠.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다. 거죠. 네. 이럴 때 이렇게 있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좋은데 매뉴얼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실 뭐 이게 이런 거다 이거죠. 매뉴얼이 제 말은 어떤 삶의 선택을 할 때 매뉴얼 이런 게 아니고 위기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매뉴얼이 많이 확보할 사회에서는 상당히 잘 갖춰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의 그 어떤 분이 영화 보고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저도 그래 찾아봤거든요. 그 에어포트 7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냐면 비행기가 여객기가 카리브해 상에서 어떻게 추락했는데 이게 뒤집혀 가지고 바닷가에 침몰한 거예요. 바닷가에 침몰해 가지고 이제 뭐 물은 차 들어오고 안에 승객들을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미국 해군 이제 배들이 막 뜨잖아요. 해군 함정들이 가는데 딱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해군 이제 지휘부에서 자, 몇 번 그 작전 매뉴얼을 가져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닷가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게 매뉴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부력 장치 이런 거 풍선 달아가지고 비행기를 부상시켜가지고 승객을 구해내거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위기 상황도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이런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매뉴얼들이 많은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만 넘어가면 괜찮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하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댐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준만 통과하면 끝. 더 이상의 위험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미식으로 보면 거기는 확률주의란 말이에요. 확률. 이 사건이 10년에 한 번 일어나냐, 100년에 한 번 일어나냐. 그러면 이게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할 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기준만 충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그래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날 때 그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확률을 차라리 따져봐 가지고 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후반에 그 스리마일 그 원전 뭡니까 그 방사능 누출 사고 났을 때 그 확률주의 입각해갖고 어느 정도 그 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피해를 좀 막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률주의 입각에서 이 세상의 어떤 위험들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꾸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사회하고 기준주의 사회 계속해서 기준만 정해가지고 이 기준 넘어가면 난 몰라 난 책임 없어. 관료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린 기준에 맞게 했고 타고 나면 난 몰라. 그럼 우리 책임은 없다. 이건 좀 달라지지 않느냐. 뭐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네.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이제 1부는 좀 끝마칠까 봐요. 왜냐면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거 어떨까? 네. 근데 1부 마치기 전에 뭐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우리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일당백을 성원해 주시는 이제 광고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광고주 서비스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1kg 커피만 먹어봤기 때문에 1kg 커피는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에 쌓여 있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도 많이들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항상 1kg 커피를 만들어주시는 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사장님. 네. 저는 그 소백지향하고 은하수 사과를 네. 먹고 있는데 그 소백지향은 정말 그 소백산에 네. 전기가 정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그 막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집니까? 막 걸쭉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은하수 사과도 굉장히 막
이 상큼한 사과 맛, 착즙된 사과 맛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전 좋아요. 그래서 그거 2개에다가 얼음 풀어서 컵 하나 그러면 한 요만한 컵에 딱 들어가거든요. 빨대 꽂아서 잘 먹죠. 영주 원하수 사과즙 감사드리고요. 소백장 홍삼 그리고 근데 광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프로 생각나네요. 훌륭하신 그 광고 요정 정프로님. 광고 요정. 네, 그렇네요. 하여튼 뭐 이런 광고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듣는 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1부 이것으로 뭐 마치시고 2부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시죠.